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양문자 교수입니다. 자, 정보처리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 2021년도 1회, 2021년도 7월 19일에 있었던 실기 기출문제 중에서 필기하고 연결되는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부분을 묶어서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NCS 능력 단위가 1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항목들, 보이시죠? 저 항목들이 NCS 능력 단위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필기에서 공부했었던 소프트웨어 설계와 개발,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다 공통적으로 엮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처리되지 않은 7번, 8번, 11번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범위가 포함된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래쪽에다가 이 12개에 해당하는 그 범위를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찾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쪽에 제가 메모해 놓은 그 항목을 보시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시스템 개발 절차를 쭉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요구사항이 있겠죠? 사용자가 원하는 시스템이 있을 때 요구사항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자들이 개발 범위를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념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자, 개념 모델링 단계가 끝나고 나면 업무를 실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 중심으로 이거를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 모델링 과정이 끝나고 나면 설계하고자 하는 환경이 있겠죠? 실제로 저장할 그 저장소라던가 시스템의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물리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시스템 개발 절차의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 기업의 정보 구조를 실체, 관계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문서화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 모델링을 왜 하느냐?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연관 조직의 정보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목적이다. 일단 첫 번째 목적을 들 수 있겠고요. 일단 두 번째는 사용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개발자가 있어요. 이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서로 대화가 안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모델링이다. 모델링 된 걸 보면 서로 같이 얘기하는데 무리가 없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데이터 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비용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신규 또는 개선 시스템의 개발 기초를 제공한다. 네, 이렇게 네 가지로 데이터 모델링의 목적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의 특성 세 가지도 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데이터 중심 분석을 통해서 업무 흐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데이터 모델링이 있으면.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하는 절차입니다. 일단 아까 앞에서 일반적인 전체 시스템의 절차를 봤었는데 개념 데이터 모델링이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논리 데이터 모델링, 그 다음 물리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모델링이 개념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했었죠? 그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이런 형식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상품이니 제조업체니 게시글이니 회원이니 이런 식으로 개체를 다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ER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개념 데이터 모델링 하면 이 그림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개념 데이터 모델링이 종료되면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하는 모델링이었죠. 개념 모델로부터 업무 영역의 업무 데이터, 규칙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모델이 두 번째 데이터 모델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업무용 엔티티 타입, 속성, 관계,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정규화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이 정규화 작업이 일어나는 모델링이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모든 업무 규칙과 관계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거고, 성능 혹은 기타 제약사항과는 독립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특정 DBMS로부터 독립적입니다. 어떤 DBMS를 사용하느냐,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델링 단계가 논리 데이터 모델링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식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회원 릴레이션부터 주문 릴레이션까지 릴레이션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각 릴레이션별로 어떤 게 주키가 되는지 밑줄로 그어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규화 과정이 일어나는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거냐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독립적인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1단계, 2단계가 끝나고 나면 물리데이터 모델링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원 아이디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이거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숫자가 들어가는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결정이 되고요. 20칸짜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비밀번호 20칸짜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름을 쓰려면 10칸짜리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테이블 정의서가 되겠네요. 물리 데이터 모델링의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 자, 모델링이 3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있고 논리가 있고 물리가 있죠. 그럼 설명을 잘 보고 거기에 알맞은 데이터 모델링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는 더 길고 장황한 설명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문제다 보니까 요 정도 가장 핵심적인 단어만 뽑았습니다. 자, 어떤 모델링이냐면 결과물이 테이블 정의서, 제약 조건 리스트, 인덱스 명세서, 자, 요런 결과물이 나오는 모델링이 아까 3가지 중에 어떤 거였냐면 물리 데이터 모델링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결과물이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었던 모델링이 3개 중에 어떤 거였죠? 자, 2개 남아있는데 개념 데이터 모델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가 있죠? 네, 함수 종속성을 파악하고 논리적 스키마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정규화라고 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그런 모델링입니다. 요거는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겠죠. 자, 필기와 다르게 실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단어를 적어야 되는 거라서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가 생각나지 않으면 나머지도 생각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손으로 직접 내가 적어보는 습관을 계속 가지셔야 이게 떠오르고 하나가 떠오르면 나머지도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구사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첫 번째는 도출의 단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죠. 네, 개발자도 있을 것이고 사용자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계속 얘기를 해서 어떤 걸 원하는 건지를 도출해내는 게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출이 끝나고 나서 분석 단계로 접어듭니다. 요구사항들 중에서 들어줄 수 없는 것도 있겠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절충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여기는 할 수 있고 여기는 할 수 없고 이런 범위를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죠. 이게 두 번째 분석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결과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명세 단계가 되겠네요. 시스템 정의서,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확인 단계가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검토해야죠. 그리고 분석가가 제대로 요구사항을 이해해서 정리한 게 맞는지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제대로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출, 분석, 명세, 확인 4개의 단계가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이번에는 요구사항 분석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구사항을 분류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분류해야 할 것이 요구사항이 기능일까 비기능일까 요거를 분류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능이라고 하는 건 정말 시스템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비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의 속성이라던가 제약사항이라던가 그러니까 실제로 시스템이 해야 하는 기능 외에 그렇지만 꼭 필요한 중요한 일들 그런 것들을 비기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걸 분류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구사항이 하나 이상의 고수준 요구사항으로부터 유도된 것인지 또는 이해관계자나 다른 원천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분류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요구사항이 과연 제품에 관한 거야? 프로세스에 관한 거야? 아니면 이게 어떤 게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거야? 이런 것들 전부 다 분류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기능적 요구사항하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기능적 요구사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만들어주세요 라고 직접 부탁한 요구사항 그리고 시스템이 이러이러한 동작들은 꼭 해야 해 라고 정의되어 있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거, 조직에 대한 거, 외부에 대한 거 이렇게 사용자와 시스템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요구사항들은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요구사항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요구사항의 유형을 써라.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들어갈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일을 저장해야 돼. 그 다음에 보기 기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차표에서 예약 정보가 있어야 돼. 예약 정보에 이러이러한 정보들이 제대로 잘 포함돼야 돼. 이런 것들이죠. 딱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잘 들어가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요구사항은 아까 앞에서 정리했었던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요. 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 이외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약사항에 관한 요구사항인 거죠. 예를 들어 보니까 성능, 신뢰도, 보안성, 안정성 이런 것들은 시스템이 직접 해야 하는 어떤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거는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것도 어렵지는 않으나 쉽게 떠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구사항은 기능과 비기능으로 나누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계속 적어서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웹 서비스 방식 연계 모듈 구현 환경 구축 절차 그림입니다. 네, 이거는 그 NCS 모듈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자, 송신 시스템이 있고요. 네, 수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연계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계 응용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송신 시스템에서 파일을 전송하면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수신 시스템에서 그 파일을 받아서 내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내가 운영하는 DB라던가 계정에 반영하는 것까지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연계 모듈의 그 환경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수신 파일 생성 위치와 파일명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송신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가 수신 시스템이 보이시죠? 네, 송신 시스템에서는 파일을 어느 위치에다가 생성할 건지 자,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파일명 처리 시점 그러니까 연계 파일이니까 내가 보내는 파일을 가지고 수신 시스템에서 또 어떤 연결된 일들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파일을
처리했던 시점을 이렇게 남겨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 시스템은 어떨까요? 네, 수신 시스템 마찬가지입니다. 송신해서 보내주는 파일을 가지고 또 다른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연계 파일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여기서도 지금 파일을 생성하는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까 파일 이름도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송신 시스템 연계 응용 프로그램 구현입니다. 송신 시스템에서 운영 DB로부터 연계 데이터를 추출해서 송신 파일을 XML 형식으로 생성하는 자바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되는 데이터를 보낼 때 지금 XML 형식으로 보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구현된 서비스는 주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운영체제의 크론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잡 스케줄러에 등록해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파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파일을 전송할 때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파일 전송은 HTTP 기반의 SOAP을 사용해서 송수신한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연계 데이터를 보낼 때 송신 시스템에서 수신 시스템으로 HTTP 기반의 SOAP을 사용해서 파일을 전송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SOAP 대신에 이렇게 REST풀이라던가 프로토콜, 또 다른 이름의 다른 프로토콜로 대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수신 시스템에서 송신이 보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DB 반영 서비스 호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쭈루룩 나와 있습니다. 연계 파일을 수신 시스템의 수신 위치로 전송 후 전송된 파일 내용을 수신 시스템 운영 DB에 반영하는 서비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신 시스템의 서비스 실행을 위해서 서비스의 위치, 서비스 이름, 이런 것들에 대한 명세서가 어디에 적혀 있느냐, 네, 요걸 또 기억해 주셔야 돼요. WSDL을 작성한다. 그래서 송수신 시스템 간에 서로 공유를 한다. 자, 그럼 중요한 용어 많이 나왔죠? SOAP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WSDL이 나왔습니다. 자, SOAP 같은 경우에는 HTT를 기반으로 해서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WSDL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연계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 명세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5번째 수신 시스템의 연계 응용 프로그램 구현입니다. WSDL이 여러 가지 명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술된 연계 데이터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자, 아까 앞에서 봤던 SOAP 그리고 WSDL이 나왔고요. 자, SOAP하고 UDDI하고 WSDL. 자, 요 세 가지 용어를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SOAP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XML 기반의 메시지를 네트워크상에서 교환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UDDI가 나오고 있죠? 네, UDDI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지스트리고요. 저장소입니다.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인 WSDL을 등록하고 검색하기 위한 저장소가 UDDI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WSDL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상세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 파일이다. 그리고 이것도 XML 형식으로 구현되었다. 자, 웹 서비스를 위한 구성 요소 3가지, SOAP이랑 UDDI랑 WSDL 3가지는 중요하게 꼭 기억해 주십시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웹 서비스명, 제공 위치, 메시지 포맷, 프로토콜 정보.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웹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술된 XML 형식으로 구성된 언어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3개 중에서 상세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라고 하면 WSDL이겠죠? 네, 단답식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WSDL뿐만 아니라 UDDI라던가 그 위에 있었던 SOAP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돌아가면서 계속 기출되고 있으니까 계속 연습해서 쓰는 연습하시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계속 떠올려 주셔야 돼요. 네, 이게 단답식이어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골라서 쓰는 문제가 아닌 이상 뭔가를 떠올려 가지고 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복습하고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반정규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를 알고 있는데 정규화라는 단어 앞에 반이 붙었습니다. 비정규화라고도 얘기하고요. 역정규화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정규화를 우리가 했습니다. 테이블을 뭐 종속성의 문제라던가 중복성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쪼갰습니다. 계속 쪼개서 작게 만들었어요. 그게 정규화였죠. 그런데 정규화에 충실하게 해서 모델링을 수행을 했더니 종속성, 활용성은 향상이 된 게 맞아요. 그런데 수행 속도가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커다란 테이블을 쪼갰으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하는 조인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인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네, 이거를 반대로 정규화했던 거를 다시 원상복귀 해야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로 가서 사용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정규화를 언제 사용하느냐? 정규화에 충실해서 테이블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수행 속도에 문제가 있네. 이럴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량의 범위를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를 자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범위의 데이터가 거기만 자꾸 처리가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럴 때. 그리고 처리 범위를 줄이지 않고는 수행 속도를 개선할 수 없더라. 그리고 요약 자료만 주로 요구되는 경우가 생기더라. 네, 이런 거. 추가된 테이블의 처리를 위한 오버헤드를 고려해서 결정해야겠고요. 네, 인덱스의 조정, 부분 범위 처리로 유도를 하고 클러스터링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토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반정규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정말 필요한지 계속 검토하고 결정해야 된다. 자, 엔티티 통합을 가지고 반정규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엔티티로 나눈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주문하고 주문 내역이라고 하는 엔티티 두 개가 있는데 사실은 원래 이렇게 생겼었던 거였죠. 이렇게 생겼었던 거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둘로 나누어 놓았던 거였죠. 둘로 나누어 놓았으나 항상 모든 처리를 할 때 대부분 얘네 둘을 조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걸 조인해야만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검색이 빈번히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엔티티를 통합해서 반정규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엔티티를 통합한 그림인 거죠. 자, 앞에 있었던 그 두 개의 엔티티를 통합하기 전, 반정규화를 하기 전에는 SQL 문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셀렉트문이 보이고요. 그리고 from에서 이렇게 엔티티 두 개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웨어절에 봤더니 주문에 있는 주문 번호와 주문 내역에 있는 주문 번호를 가지고 두 개의 그 엔티티를 조인해라. 조인하고 나서 얘네들을 셀렉트해서 보여줘. 이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반정규화를 해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 엔티티를 합쳤습니다. 테이블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자, 굉장히 간단해졌죠? 조인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프롬절에 우리가 반정규화를 하고 나서 만들어진 엔티티의 이름, 주문 정보 하나 쓰고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셀렉트 하겠습니다라고 적으면 끝나더라는 거예요. 속도도 굉장히 좋아지고 조인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8번 풀어보겠습니다. 정규화된 엔티티 속성 관계에 대해 성능 향상과 개발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 중복, 통합, 분리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모델링의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비정규화, 네, 반정규화, 역정규화, 네, 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성능 향상을 위해서 나누어 놨던 거를 다시 합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유형을 볼게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정적 테스트다, 동적 테스트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눕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테스트하는 게
정적 테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는 게 동적 테스트입니다. 자, 정적 테스트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소스 코드의 구조를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테스트가 정적 테스트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테스트 방법이 인스펙션, 코드 검사, 워크스루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동적 테스트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거기에 해당하는 테스트가 화이트박스 테스트와 블랙박스 테스트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유형을 일단 크게 정적, 동적, 프로그램 실행 여부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테스트 기법을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 테스트로 좀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앞에서 프로그램을 동적으로 실행을 해서 테스트하는 기법에 해당하는 두 가지 방법이었죠. 화이트박스 테스트입니다. 요거는 프로그램의 내부 로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경로 검사라던가 제어 구조 검사라던가 요런 것들, 제어 구조 검사의 조건 검사, 루프 검사, 데이터 흐름 검사, 이런 것들이 전부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해당합니다. 자, 블랙박스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건 맞으나 프로그램의 그 내부 로직이 보이지 않습니다. 검정색이어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외부 사용자 요구사항 명세를 보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테스트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대표적인 게 동치 분할 검사. 네, 동치나 동등이나 같은 용어입니다. 동치 분할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당한 입력 자료와 타당하지 않은 입력 자료의 개수를 같게 테스트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타당한 입력 자료 20살, 30살, 40살, 이건 타당한 입력 자료죠. 타당하지 않은 입력 자료 마이너스 10살, 1000살, 2만살, 이런 식으로 타당한 것과 타당하지 않은 거를 같은 개수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적당한 나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지, 올바른 나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지, 이렇게 결과를 정리하겠다.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 다음 경계값 분석을 보겠습니다. 입력 조건의 중간값보다 경계값에서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 이런 점이 있죠. 그래서 90살에서 100살, 90살이 아니라 90점에서 100점, 이 사이에 있으면 A학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 들어가는 95점, 요걸 입력해서 A라고 답변하는 건 쉬운데, 이 90점, 바로 딱 90점, 89점, 91점, 요런 게 경계값이라는 거죠. 이렇게 경계값에서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그걸 분석하는 게 경계값 분석입니다. 그거 외에도 결정 테이블, 상태 전이, 유스케이스, 블루트리, 페어와이즈, 이런 것들도 블랙박스 테스트의 일종입니다.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블랙박스 기법에 대한 예제이다. 빈칸에 알맞은 블랙박스 기법 두 가지를 쓰시오. 자, 1번은 입력값의 유효 범위가 0과 10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력값이 마이너스 1, 그럼 0의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이죠. 0, 바로 요거죠. 10, 요 값이죠. 11, 10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값이죠. 자, 요거는 경계값 분석이구나 라는 걸 알아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입력 데이터의 영역을 유사한 도메인별로 타당한 값과 그렇지 못한 값으로 나누어서 그룹핑한 다음에 검사했다. 요거는 동치 혹은 동등 분할이구나.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레벨의 종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단위 테스트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테스트겠죠? 하나하나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함수, 함수, 서브루틴, 컴포넌트,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듈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그 기능이 잘 수행될까? 안 될까? 이런 걸 판정하는 게 단위 테스트입니다. 가장 먼저 단위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듈 두 개를 엮어서 이 두 개가 같이 동작했는데 연계가 잘 돼서 통합이 잘 됐을까? 그걸 테스트하는 게 통합 테스트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날짜를 얘가 이렇게 넘겨주면 요일을 대답을 해주는 그런 모듈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죠? 요거는 날짜를 넘겨주는 일을 하고요. 얘는 날짜를 가지고 요일을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네, 그걸 잘 하느냐, 그 동작이 잘 이루어지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게 통합 테스트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시스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단위, 통합 테스트까지 다 해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판정이 되면 전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판정하는 그런 방법이 시스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수 테스트하고 회귀 테스트를 볼게요. 인수 테스트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사용자가 이제 완성품을 개발자에게서 받아야 되겠죠? 그때 하는 테스트입니다. 인수 테스트.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 분석 명세서에 명시된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내가 만들어주세요 했던 기능들이 다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예상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판정하는 방안, 알파 테스트나 베타 테스트, 네, 이런 것들이 인수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는 회귀 테스트가 있네요.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코드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예전에 했던 테스트 케이스가 있겠죠? 네, 그거를 가지고 새로 바뀐, 개선된, 네, 수정된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회귀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은 테스트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기호로 쓰시오. 네, 예전에는 그 2020년도 그 실기 문제를 보면 이렇게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합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21년도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로 유형이 많이 바뀌고 부분 점수 주는 문제도 많이 늘어난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보기가 쭈루룩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고르는 게 훨씬 쉽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개별 모듈, 서브루틴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하겠다. 네, 앞에서 봤던 단위 테스트죠. 자, 두 번째는 인터페이스 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보겠다. 네, 요거는 통합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EAI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 미국인 직원, 러시아인 직원, 프랑스인 직원 이렇게 신규 그 채용에 의해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각자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자, 나는 한국인이고요. 직원들에게 나는 한국인이고 사장입니다. CEO입니다.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지금 일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AI급의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시성을 가진 비서를 한 명 고용을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인과도 의사소통이 되고요. 러시아인, 프랑스인, 한국인 모두와 다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EAI 한 명 채용함으로써 이제 모든 회사 그 내부 모든 직원들 간에 평화가 찾아왔다. 네, 요 내용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EAI라고 하는 거는 기업 내에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들이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밑에 보니까 이종 시스템들 사이에 위치한다. 네, 이런 말이 있죠? 서로 다른 시스템들 사이에 위치해서 각 시스템 간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네, 요런 일들을 해주는 그런 좋은 시스템인 거죠. EAI의 구축 유형이 그 정보처리 기사 실기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구축 유형을 봐주시면 4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자, 포인트 투 포인트. 이건 유형 이름하고 개념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중간에 개입하는 게 없습니다. 각각의 노드가 있는데 노드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저게 바로 포인트 투 포인트 유형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미드레어가 없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허브 앤 스포크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에 있는 허브가 보이시죠? 저 허브가 바로 미드레어 역할을 하는 거죠. 허브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여기에 붙어있는 스포크들이 서로 통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허브가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적 방식인 거죠. 자, 세 번째는 메시지 버스입니다. 이렇게 버스 형태로 중간에 미드레어인 거죠. 미드레어 역할을 하는 버스가 놓여져 있고
각각의 서비스들이 이 미들웨어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역시 유형 이름과 개념도 그림 같이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은 하이브리드입니다.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룹 내부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인 거고요.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는 이렇게 메시징 버스가 존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름과 개념도 그리고 설명 같이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스템 통합에 사용되는 솔루션으로 구축 유형에는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가 있다. 기업에서 운영되는 서로 다른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간의 정보를 전달, 연계, 통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솔루션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EAI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접근 통제 보도록 할게요. DAC 있고요. 요거는 임의적 접근 통제입니다. 요거 권한을 부여하는 건 데이터 소유자의 마음입니다. 네, 데이터 소유자가 내 데이터에 접근을 허락을 할지 거부를 할지를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MAC가 되겠습니다. 강제적 접근 통제. 이건 중앙에서 접근 통제를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 RBAC는 역할에 기반해서 접근을 통제하는 거였습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거는 역시 중앙관리자가 되겠네요. 18번 시스템 객체의 접근을 개인 또는 그룹의 식별자에 기반을 둔 방법. 어떤 종류의 접근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권한을 허용한다. 네, 이건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예요. 시스템도 아니고 뭐 중앙에 있는 누구도 아니고 그냥 어떤 접근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권한을 허용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 세 가지 중에서 맨 왼쪽에 있었던 임의적 접근 통제가 바로 사용자가 사용자에게 접근 제어를 해주는 권한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DAC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결합도와 응집도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도는 모듈과 모듈 간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그게 결합도가 되겠죠? 관련이 적은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응집도는 모듈 내부에서 구성 요소가 얼만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번에는 결합도의 유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자료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자, 자료 결합도는 모듈 간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느냐, 그냥 파라미터를 통해서만 모듈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테이크아웃 커피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구가 있고요. 자,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해서 커피 한 잔이요. 라고 요구를 하면 네, 뭐 2,000원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2,000원을 건네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료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자, 별로 그렇게 끈끈하게 모듈과 모듈이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스탬프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자료를 가지고 전달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한 명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테이크아웃 하는 그 창구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10잔을 계산해 주세요. 내 뒤에 9명 더 올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배열, 오브젝트,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네, 자료 결합도보다 조금 더 복잡해졌죠? 아까보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제어 결합도입니다. 단순 처리할 대상인 값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제어 요소까지 전달됩니다. 자, 테이크아웃 창구에 갔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얼음을 2개만 넣어주시고요. 시럽을 한 번만 펌프질 해주시고요. 뭐 휘핑크림을 어떻게 해주시고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제어 요소가 결합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외부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2개의 모듈이 외부에서 도입된 데이터 포맷, 통신 프로토콜,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공유합니다. 자, 우리 집하고 옆에 있는 커피숍하고 우리 커피숍하고 둘 사이에
정수기가 있는데 이거 정수기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통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파라미터가 아닌 모듈 밖에 선언되어 있는 전역 변수를 참조하고 네, 전역 변수를 갱신하는 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사이에 정수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저 멀리 한 20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화장실을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시면 네,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하나씩 네, 공통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결합도입니다. 다른 모듈 내부에 있는 변수나 기능을 다른 모듈에서 사용하는 경우 우리 커피숍하고 옆집 커피숍하고 같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냉장고는 옆집 커피숍에 한 대가 있습니다. 나도 그쪽 냉장고를 이용하고 그 옆집 커피숍도 자기네 냉장고를 이용하고 자, 이런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결합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결합으로 모듈을 구성할 수 있는데 품질이 어떤 게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자료 결합도 같은 경우에 결합도가 낮았습니다. 이게 좋은 품질인 거고요. 내용 결합도 우리하고 옆집하고 냉장고를 같이 써야 돼? 더군다나 그게 옆집에 들어있어? 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거죠. 네, 이건 나쁜 품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번. 다음은 결합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서 다행이죠. 보기가 이렇게 쭈루룩 나열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적당한 것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모듈 내부에 있는 변수나 기능을 다른 모듈에서 사용한다.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 중에서 내용 결합도 이게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나 객체, 구조 등이 전달되더라. 네, 요거는 스탬프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3번, 파라미터가 아닌 모듈 밖에 선언된 전역 변수를 참조하고 전역 변수를 갱신하더라. 네, 요거는 공통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적당한 용어를 찾아서 넣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고 결합도, 응집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각각이 어떤 내용인지를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션 하이제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은행 업무를 보려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거. 그게 세션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로채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션 하이제킹이 되겠습니다. 세션 하이제킹 공격 방법을 보니까 비동기화를 만듭니다. 서버에서 초기 설정 단계가 있었겠죠? 그 설정 단계에 접속되어 있는 내용을 끊어버리고 다른 시퀀스 넘버로 새롭게 접속을 생성해서 아까 접속했던 그 사람인 척 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접속을 생성해서 비동기화를 하던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션 하이제킹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보안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킷의 유실 및 재전송 증가를 탐지합니다. 공격자가 중간에 끼었다? 그러면 패킷이 중간에 자꾸 없어지겠죠? 그럼 없어지니까 자꾸 다시 보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서버하고 응답 시간이 계속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탐지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해서 ACK 스톰을 탐지한다. 네,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있으면 이 둘은 서로 간에 그 세션을 그 시퀀스 넘버를 맞춰가지고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ACK 패킷을 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중간에 공격자가 끼게 되면. 그러니까 계속 넘버를 맞추려고 ACK 패킷을 계속 보내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폭풍처럼 ACK 신호가 넘쳐나겠죠. 네, 그런 것들을 탐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데이터 전송할 때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나 시퀀스 넘버가 유출될까 두려워서 이렇게 암호화 방식을 하게 되면 중간에 공격자가 끼어서 그걸 가져간다 하더라도 열어서 이게 뭔지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인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 아니면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5분이 지났는데 만지지 않았어. 그러면 계속 패스워드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인 인증을 함으로써 그 세션 하이제킹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공격 기법을 적으시오. 자, 세션을 가로채다. 이렇게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문제에다가 답을 이렇게 숨겨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션을 가로채다라는 의미이다. 정상적 연결을 RST 패킷을 통해 종료시킨 다음에 재연결을 할 때 희생자가 아닌 공격자에게 연결하도록 한다. 자, 세션 하이제킹이다 라는 걸 눈치채셨죠? 이거는 세션 관리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기법이다. 네, 답은 세션 하이제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제1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